미디어 포럼 회장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대학 교육으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국회 도서관에서 한국 생산성 학회와 국제미래학회와 또 국회의 4차 산업분과위원회가 모여서 같이 4차 산업과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대토론을 했습니다. 이남식 총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분과의 토론을 맡아서 생산성 혁신하는 주제로 했었고 인식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테마고 특히 우리 대학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요. 대학이 지금 굉장히 저는 황폐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태계가 지금 너무나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이남식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남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이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요사이 가장 빈번하게 듣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 김재능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제가 성격을 잘 모르고 예배의 성격인지 모르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저희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과연 지금 우리가 위임받은 이러한 이 땅과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지구상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임해 주신 것처럼 사람만이 바꿉니다.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지구상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 교수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앞으로 학생들을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갖도록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 소위 이성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 교수 연합회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우리 사회는 법에 의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주의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데 아마도 올해 헌법 개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소위 국가 거버넌스, 대통령 제도가 5년 단위면 너무 짧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국가 거버넌스가 어떻게 바뀌는 게 좋겠는가. 이것이 헌법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제 지금 진행 중인 논의는 그런 것보다 헌법 전문을 바꾼다든지 헌법 조항 속에서 차별 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사실은 일반인들은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다
어떤 차별 금지하자는데 그게 뭐가 나쁜 거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젠더리즘이라는 것이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남성과 여성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중성도 있고 뭐 70여 가지의 그런 어떤 성 정체성을 개인이 정할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뭐 미래 사회다.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계속될 때 서구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게 되는 또 그런 것들을 거부할 때 결국은 처벌받게 되는 이러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근거해서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유를 빼게 되면 사실은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과연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가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기독 교수님께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항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사람은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미 뭐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현상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이것을 나의 학문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소화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과연 이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짧게 두 가지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교육은 좀 이렇게 바뀝니다. 좋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제가 크리스찬 CEO 포럼이라는 걸 맡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크리스찬 CEO 포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아주 간략하게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긴 강의를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사실은 또 저보다 전문가가 여기에 더 많으실 텐데 제가 그냥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동영상이 In the next few years, I expect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ife to bring huge changes. Everything from science to healthcare to sensors to robotics. Whether it's information technology, the acceleration we see in artificial intelligence, 이가 좀 작습니다만 a lot is happening. It's really the notion of digital technology pervasively impacting every walk of life, every point of industry, in all parts of the world. So speed is mind-boggling. What I'm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it is how little the world is prepared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f we are not innovative, if we're not creative enough,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survive in this century. The internet has reduced barriers of time and distance. So if you're a craftsperson in India, you can sell your crafts anywhere in the world. Countries in emerging markets should take the lead. Mobile platforms will define how fast the
여기에 지금 출연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도 인지하시겠지만 세계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나와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자의 그런 소견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 대개 이제 뭐 이런 세계적인 그 최고 경영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변화의 폭과 속도가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한편에서는 그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3G, 4G, 5G의 그런 어떤 무선 통신망이 전 세계를 덮고 있고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시는 휴대폰 안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죠. 거기에는 이미지 센서도 있고요. 터치 센서도 있고 가속도계도 있고 GPS 센서도 있고 터치 센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들이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문자도 보내시고 영상도 찍어서 보내시고 사진도 보내고 또는 음악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문서도 보내시고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 정보의 소통이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으로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이런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이 데이터들을 잘 아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다 쓸모없이 버리던 그러한 데이터가 이제는 다 유용한 데이터가 되어서 이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장기적인 분석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요새는 모든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한 10년 사이에 세계 그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이 모두 바뀌게 됐습니다. 애플, 알파벳은 구글의 그 홀딩 컴퍼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인데 시가총액 순위가 10년 전에 비해서 완전히 다 바뀌게 됐죠. 과거에는 석유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거대 뭐 비행기 엔진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또는 은행도 있고 그랬었는데 모조리 바뀌게 됐습니다. 결국 AI와 빅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이 여러 분야를 결합해서 모든 것들을 독식해가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그 경제적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특히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이러한 알파고라는 그러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 구단을 이렇게 이기게 된 거죠. 사실 이때 뒷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아마존에서 4개의 소프트웨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일 잘하는 거, 두 번째 잘하는 거, 세 번째 잘하는 거, 네 번째 잘하는 거. 그래서 전략적으로 두 번째 잘하는 걸 갖고 1국을 두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1국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1번 타자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3번 타자를 내보내고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그 대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2번 타자를 갖고 나와서 2번을 계속 이기게 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 두는 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엔 다시 더 잘하는 놈으로 이제 마무리를 쳤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뭘까요? 더 이상 이제 인간과
기계가 이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면 요사이 100m 우샤인 볼트라고 100m 잘 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람보르기니하고 경쟁하나요? 더 이상 그런 거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죠. 이미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운전을 혹시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이제 우샤인 볼트와 람보르기니가 자동차가 100m 달리기 경쟁하진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건 뭘까요? 이제 알파고가 더 이상 바둑 두는 거 가지고 인간과 경쟁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알파고를 운전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내가 못하게 되면 나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반면에 운전을 하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이 하루에 200-300km는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기술과 인간이 협업하는 시대, 또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자리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다면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생산업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게 되고 농업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의 많은 부분들이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똑같이 지금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는데 요사이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들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문제는 희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에 맞는 인력들을 빠르게 대학사회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이점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Age of Singularity. Singularity 특이점이라는 것은 기계의 역량이 사람의 능력을 앞지르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게 대개 2040년이다, 5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싱귤래리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 사회이다. 이건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버리던 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도 그랬고 기계 학습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새로운 신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가능하고 자율주행 드론. 사실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드론쇼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드론 하나하나가 상당히 많은 인공지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옆에 드론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이 그것을 조종해서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큰 변곡점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처음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그 전구의 수명은 불과 수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가스등을 만들던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건 도저히 상품 가치가 없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ICBM 이것이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약자가 아니라 이런 IoT라든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이 바로 집마다 달려있는 그 온도 조절기입니다. 특히 이런 소위 프로그래머블 서머스태트를 이용해서 쉽게 사람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소위 전기의 소위 스마트 그리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건 뭔가 하면은 이것이 단순히 우리는 보통 온도를 세팅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언제 집에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이걸 미리 알면은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히팅이나 쿨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여름에 굉장히 덥거나 그러면 아주 집중적으로 전기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블랙아웃이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아주 큰 돈을 넣어서 수조 원씩 넣어서 우리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계약자들하고 어떤 계약을 맺게 되냐면은 그 피크 타임을 피해서 세팅을 해놓게 되면 회사가 리워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 270, 80불 하는 건데 몇 달 만에 가격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덕분에 전기 회사는 새로운 발전소 짓지 않아도 서로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그런 블랙아웃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자기가 학습을 통해서 이 각 가정의 패턴을 알고 언제쯤 들어올 거다 그러면 들어오기 좀 직전에 히팅이나 쿨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능으로서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과 또 IoT 기술 이런 걸 가지고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결합을 이루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해내고 최적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잘 알고 계신 에어비앤비라든지 또는 이제는 제조업체가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면 엔진 또는 선박이면 선박에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이것이 언제쯤 고장이 나고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소위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가 요새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를 쓰게 되면 인력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노동시간에 대한 제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의 유연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정규직만 고집한다고 하면은 노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이런 기술들이 우리 산업에 들어오게 되므로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시간당 대수하고 똑같은 현대자동차의 중국 공장에서 조립되는 자동차의 그런 생산성을 보면 우리나라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미래에 그런 형태의 공장과 사업장들이 국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GM이 철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내수 시장은 자꾸 GM에서 생산된 차량이 전부 중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이 됐었죠. 그런데 이 국내 실질적인 인건비 구조를 가지고 맞출 수가 없고 그것을 좀 더 자동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그 노조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연적으로 공장이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뭐 want, 아마존고라는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 what if we 스토어이죠.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여기에도 머신 러닝, 컴퓨터 비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no checkouts, no registers. 이제 To Amazon Go. 우리가 물건을 사고 Use the Amazon Go 이렇게 app. 줄 서서 체크아웃을 할 필요가 없는 Your 거죠.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그리고 뭐 결제도 내 손안에 있는 폰에서 다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미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만 이 캐셔 그러니까 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계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3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We use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그러니까 이거나 자율주행차나 사실 거기에 핵심 기술은 once you get 동일합니다.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그냥 When you leave, 담고 그냥 나가면 돼요.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d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 그러니까 이런 리테일의 변화, 트랜스포테이션의 변화, 트랜잭션의 변화, 또 에너지의 변화, 뭐 헬스케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디바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그런 센서들 그것을 수집하고 거기에 또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화와 아날로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다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이 노는 방법, 우리들이 먹는 방법, 공부하는 것 또는 일하는 것, 여행하는 것 이런 게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대구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앱을 써보지만 코레일톡이라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기차표를 예약을 하고 좌석을 지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표를 결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2~3분밖에 안 돼요. 또 그리고 내가 모바일 폰에 기차표가 이미 들어있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기차 타는데 검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지정된 좌석에 가서 제가 앉아있으면 그걸로 끝이고 나올 때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타는지 안 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그 편리해지는 반면에 인포메이션 디바이드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우리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장년층. 왜냐하면 굉장히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도 우리가 2번, 3번의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한 평생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빨리빨리. 사실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지만 빅데이터가 어떤 구도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둡이라는 것과 맵 리듀스가 결국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1억 명의 이름 중에서 한 개를 찾는 거하고
100명의 이름 중에서 한 개를 찾는 거하고 어떤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뭐 100명에서 한 명 찾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 요 사이가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금 성능은 떨어지만 100대, 1000대, 10,000대의 컴퓨터가 다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명의 데이터를 100명씩 쪼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대의 컴퓨터에서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1억 명을 하는 것보다 10,000분의 1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다 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 그 몇 번째 이름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위 쪼개고 나누고 처리해서 다시 합하고 이런 방식들을 구글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메모리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데이터를 다 둔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병렬 처리를 해서 우리가 쉽게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금방금방 찾아내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수많은 그 인터넷 안에 있는 자료 중에서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어떤 문서를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지난 20년간, 지난 30년간 지구 경제가 별로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브레이크스루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앞으로 한 10% 정도의 그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새로운 생산성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생산성 학회가 인공지능을 많이 연구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이제 산업 인터넷이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이러한 인공지능과 산업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거대한 시스템에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아니면 기업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항공사가 1년에 1%만 연료를 절약할 수 있어도 연간 2조 내지 3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비행기 엔진 안에다 수많은 센서를 달아가지고 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다 아는 것이죠. 바람이 얼만큼 불 때, 고도가 얼마일 때, 어떤 지점에서는 어떻게 운행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감할 것이다. 이러면은 1%가 아니라 2, 3% 에너지 절감하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회사가 서비스로 파는 것입니다. 자, 당신한테 1년에 3조 절약해 줄 텐데 우리 회사에 얼마 내시겠습니까? 제가 3천억쯤 내겠습니다.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난 비즈니스를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뇌와 비슷한 이러한 인지하는 기능, 이해하는 기능, 의사결정 기능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제 뭐 자동차 광고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능형 자동화, 노동과 자본의 효과를 증강시키는 일, 혁신을 확산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디오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탁구 세계 챔피언입니다. 로봇과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과 사람이 이제 탁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입니다.
네, 넷에 걸리는 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짧게 줘야 돼, 짧게. 예, 또 코너에 맞는 것도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뭐 사람이 이기긴 했습니다. 쿠카라는 그런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의 그 홍보 비디오인데, 광고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여러 대의 로봇이 이제 협업해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서 이 정도의 능력이면 많은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작년 초에 이 회사가 중국에 팔렸습니다. 지금 중국 제가 지난해 말에도 선전 중국의 광저우 옆에 있는 심천에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주요 대학 교수님, 저 총장님들은 다 다녀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해서 사실은 그 여러분들 알렉사라는 거 아시죠? 그 인공지능 그 스피커. 그런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또 하나의 그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앱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창업 생태계가 돼서 수많은 앱들을 만들어서 또 사업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요새 사용해 보게 되면 몇 가지 이런 그 기본적인 기능밖에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날씨를 알려줘. 오늘의 뉴스는 뭐 저도 한번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손녀가 놀러 왔는데 이게 재미있게 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동요 틀어줘 했더니 하루 종일 동요를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녀한테 약간 재미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명령어를 스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새로운 스킬을 누구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는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소위 API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게도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보이스를 신세사이즈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 이런 루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청년이 그냥 커피집에 앉아서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거기서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노트북만 하나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또 이 사이트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회사는 그 한 번 그러한 명령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기가 전부 요금을 받습니다. 한 번 쓸 때마다 얼마씩.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벌게 되는 그런 구조의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를 아마존으로 꼽기도 하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은 요사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이유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특허를 내고 이런 걸 하지 않고요. 자기가 만든 거를 막 올려놓고 자기 걸 많이 쓰라고 합니다. 왜? 자기 걸 쓸수록 자기가 상업적으로 쓸 때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기술이면 많은 사람들이 내 걸 써주게 되면은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세계 최고의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내가 당장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에 우리 대학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경쟁에서 완전히 소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GitHub라는 그런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무료로 제공되는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고 약 2,500만 명의 개발자들이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 그런 걸 알고 가르치는 곳이 그 관련 몇 개 학과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확산하지 않으면 저희는 굉장히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얼마 전에 히든 피겨스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나사 초기에 컴퓨터는 실제로 사람이 인공위성 쏠 때 궤적을 계산하고 하는 것들 전부 사람 손으로 했는데 그걸 하던 사람들의 직업명이 컴퓨터입니다. 계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 이제 IBM의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전부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영리하고 명석한 그러한 흑인 여성들이었고 당시에 나사만이 유일하게 차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돼서 저녁 때 이분들이 독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그 컴퓨터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컴퓨터를 운영하는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초기에는 IBM조차도 컴퓨터는 만들었지만 운영 요원들이 없으니까 갖다 놓고 몇 달 동안 돌리지도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찾다 보니까 내부에 이 컴퓨터 하던 여성들이 자기의 실직할까봐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나사의 최초의 운영자들은 전부 내부에서 일하던 흑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컴퓨터를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러한 리트레이닝이 없이 우리 사회의 그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우리가 교육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빨리 해서 이것은 비단 우리의 18세, 19세에 입학하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장년층, 노년층까지도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진짜 같이 보이나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데 실제로 이렇게 고래가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영상이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매직 리프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그 투자를 많이 받은 그러한 그 회사입니다. 창업 기업이죠.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뭐 아마존하고 그 다음에 또 알리바바에서 약 1조 원 가량을 창업 기업인데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필요로 하다고 인재를 뽑는 광고입니다.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 비전하고 3D 그래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머신 러닝을 해야 되고 저기 보면 맵 리듀스 하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빅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GPU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되고 오픈 CV라는 것이 오픈 이노베이션 소사이티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그 팀 플레이어야 되고 빨리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서강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한 30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회사에 자신 있게 입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1년간 수원대학교의 제2창학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대학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좀 침체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대학 평가에서도 상당히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어떻게 바꿀 건가. 우리 대학은 삼성전자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드밴티지로 살려보자. 그래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 또 기술에 대한 이해, 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넥스트 이노베이션 크로스로드라는 그런 미래 혁신관 안에 한 10개 정도의 새로운 교육시설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VR, AR, MR 센터, 컬처 테크놀로지 스튜디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러닝 센터, 그 다음에 또 스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교육부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융합전공제 또는 이동식 수업, 원격 수업, 유연학기제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미 기존 학과가 갖고 있던 학점을 한 18학점 정도를 저희들이 기초 교양 교육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교양의 8학점에서는 전공 불문하고 인문학과 기업가 정신과 기초 과학, 수학, 스팀 교육,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무조건 2학점에 소위 메이커 교육을 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전공에서 6학점 정도의 캡스톤 디자인, 소위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커리큘럼을 바꿔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어도 전공 불문하고 학생들이 앞에서 보신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빨리 조성하는 것이 대학이 변화될 수 있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처져 있던 대학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캠퍼스 전반을 바꾸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매트랩, 시뮬링크 같은 소프트웨어를 모든 학생이 쓸 수 있게 사이트 라이센싱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쓰게 되면요. 사실 CNN 하면 우리가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이렇게 보통 알고 있지만 21세기에는 사실은 알파고를 있게 만든 CNN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예요.
약자이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고, 이 사진들은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사진들을 골라냅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런 학습 역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과 모든 학생이 프로그램 한 5줄만 쓰면은 다 자기가 실험해 볼 수 있고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듯이 조금씩만 공부하면은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편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모든 수업에서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이제는 교수님이 강의하는,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수업은 아주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게 아니고 less teaching, more learning. 그러니까 가르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고 과제를 주고 모티베이트 시키고 가이드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교육 전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분야에서 엄청난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이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대학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피드백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는 또 대학에 사실은 신중론자들이 많죠. 그래서 어떠한 모든 기회 속에도 이거 뭐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렇게 되고요.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해 갑니다. 사실 저는 뭐 양비론이 있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의 기회적 요인이 훨씬 더 많다. 또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 앞으로 출산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고 인구 전체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독일이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 인구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해외 근로자들을 우리가 수입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막는다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이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력들이 그것을 설치하고 연구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교육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있고,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축복 내려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지속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항상 우리 이제 강연 듣고 또 말씀 듣고 그것을 끝을 냈는데요. 오늘 조금 시간을 내어서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 좀 해주시고, 혹시 또 자기 생각을 한번 발송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질문 소개해 주시 누구신지요? 저는 크라이스트 프리덤 처치의 아프리카 사역하는 황선 목사인데요. 뭐 여성이어서 저런 거 조금 알 수 있겠지만, 대학에서 청년들은 대학에서 이렇게 바꿔서 학습을 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중장년 저희들은 외국에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한국 목회자들은 거의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이런 펄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에서 미션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는 어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경제 기초 이론을 조금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스마트 팩토리 그것처럼 우리도 스마트하게 그런 일들이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거를 제시해 주시고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굳이 결국은 모든 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과연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프리랜서들을 위한 그런 그 앱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런 앱에다가 자기가 포스팅을 하게 되죠. 내가 일주일에 무슨 요일에 어떤 장소에서 뭐 그 모이게 되면은 내가 성경을 뭐 재밌게 그 강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공지하고 소위 프리랜서로서 이제 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장년층, 노년층이 이제 이런 새로운 툴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교육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아주 유수한 대학들, 세계 최고의 강의들을 우리들이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어 자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래서 대학에서도 사실 교수님들이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새로운 강의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좋은 그 무크가 있으면 그걸 바로 선생님 그 수업에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소위 요사이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수업. 결국은 수업의 내용은 이미 학생들이 다 미리 그 예습을 하고 오고 실제 수업에서는 디스커션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할 필요 없이 이건 동영상으로 다 보고 오신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끼리 서로 디스커션 하시는 이런 게 훨씬 더 학습 효과도 높고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학습에 따라가지 못하던 학생들이 놀랍게 변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서 그 찾기만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그 지난 2월 초에 그 레바논 교회에서 레바논 선교 갔다 왔습니다. 청년들 한 20명, 그리고 장년들 한 10명에서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레바논,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내전이 벌써 7년 이상 되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레바논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으로 한 천막에 한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천막이 한 5천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데요. 거기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가 계십니다. 가 계시는데 아주 이제 무슬림 아랍어의 아주 특징이 아랍어 하나를 잘 알면 아랍권 전체 다 통용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분이 다른 지역에 이라크하고 다른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레바논에 이제 지금 가 계시는데요. 레바논은 아주 특별한 어떤 장소였습니다. 레바논에는 이제
캐톨릭이 대부분이고요. 한 40% 이상 되고 무슬림 한 50%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합쳐져서 아주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가 수상이 되어 있고요. 캐톨릭 지도자가 레바논의 대통령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비랄복지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학교를 지었고 또 코이카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100만 명 정도. 230만. 230만 명. 벌써 100만 명은 벌써 1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10년 전에 230만 명은 뭐 어마어마한 인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1차 산업에 해당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사람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일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3D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에 들어와서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레바논 정부에서 내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우리나라와 똑같은 레바논도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3,000불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3D 직종과 관련된 일들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쫓지 않는 그런 묘한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뱀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100만 명, 230만 명의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선교하고 또 그 사람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 대학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일들 중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대학의 존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 도서관에서 세미나에서 이야기했지만 대학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나라 대학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 우리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 너 4학년 졸업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직업 선택을 벌써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또 이제 경영학 교수인데 매년 전도 실리콘밸리를 지난 10년 동안 가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 있는 기업체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가서 스탠포드 연구소의 혁신연구소 서장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한 20년 후, 30년 후에는 현재 직업, 현재 존재하는 직업군의 40%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없어질 교육을 위해,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아마도 미국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25년 후의 혹은 30년 후의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의 미국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정 목표입니다. 그럼 미국의 25년, 20년 후에 와 우리나라의 25년 하면 우리나라 실제로는 한 대학 교육으로 본다면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의 차이가 나긴 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사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거의 안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어떤 교육혁명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정말 40년 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야 굉장히 앞서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혹시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한두 분 혹시 불러해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혹시 교육 현장에서 대학 교육을 위해서 혹은 또 어떤 미션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이제 대학에서 지금 아주 총장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교양이라든가 창의력을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력이 그 랩이 다 있어도 그렇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 기술들을 적용시켜 낼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 어떻게 이제 시장이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로 강조하는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고 그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얘기하게 된 배경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아까 총장님 그 슬라이드 나오는 대로 보면은 다 인터넷 회사들이거든요. 인터넷 회사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이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제조업인데 이제 거시적으로 봐서 대학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 국가의 휴먼 리소스를 어떻게 이제 잘 개발해서 사회에 투여할 것인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에 이제 인문학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다 기술적인 것을 입히되 지금 산업 전체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또 환경 이해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대학생들이 그런 이해 없이 이거 막 하라고 하는 데서 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육이 혁신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기독교적 영성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것대로 막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 영성을 여기다 또 어떻게 이것을 같이 접목시키면서 아까 하신 문화명령적 사역을 어떻게 이 청년들과 그것들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큰 거시적인 담론들이 거의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변화하는 이 엄청난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고 이 문화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화들을 발전시켰을 때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담론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교육도 중요하고요. 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 시급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마 북한 관련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북한 관련 경영학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도 이 기업이 장마당이라고 시장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걸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헤리테지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발간되고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만큼 자유로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부가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넘버원이 가장 높은 부분이 홍콩, 싱가포르 1, 2등 되어 있고요. 미국이 한 22, 일본도 한 22건, 우리나라도 한 32건 되어 있는데 북한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100점 만점에 1.2점 되어 있더라고요. 난 미스프린트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제일 마지막 바로 그 위에가 30점입니다. 북한이 얼마만큼 이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기업의 그 본질을 잘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기업의 그 모습은 자본주의 모습이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그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의 그 어떤 그 정신이 개신교의 그 윤리가 이렇게 잘 아우러져서 실제로 그 기업 이렇게 형태를 나타나고 그것이 이렇게 사회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데 질문 북한에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재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남식 총장님께 그 인문학과 예술 또 기독교 영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지 질문한 질문한 건데 대답을 좀 먼저 듣고 그다음에 우리 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사실 그 어떤 때보다도 인문학적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된 새로운 세대들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자신들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보 자체가 굉장히 편향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워낙 뭐 영상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결국은 우리가 인문학의 기반이 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정말 그 사람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반일진데 결국은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인문학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뭐 인류학이나 또는 심리학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의 또 교양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취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강화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이런 시도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학문의 깊이도 필요하고 학문의 어떤 넓이도 필요할 텐데 사실은 현대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과연 소위 고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얼마나 읽고 졸업할 수 있겠는가? 또는 전교생이 어떤 특정 분야에 어떤 그 소위 적어도 타임즈의 표지 정도에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과연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졸업할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학생들의 성적표를 이제 좀 여러 학생들한테 부탁해서 받아봤어요.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 그럼 사실은 교양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실제 학생이 듣는 과목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과목들을 들어도 교양을 다 채우고 졸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다이제스트식으로 통합교양교과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한 학년이 한 3,000명 정도 됐었는데요. 3,000명 학생들을 한 50명을 한 반으로 자르게 되면 한 60클래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15주를 하기 때문에 4개의 트랙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4개의 트랙에서 결국은 한 트랙당 한 15 클래스 정도를 동일한 거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해서 15주 수업을 15명의 교수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에 15개의 토픽을 매 학기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문학 분야 또는 고전 이해, 그 다음에 사회과학, 사회경제, 그 다음에 과학기술, 문화예술 이런 트랙들을 만들어서 그때 꼭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될 어떤 좀 다이제스트된 토픽을 어찌 보면 그게 다 한 학기 과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무리하게 일주일 3시간에 좀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교수님들이 교과서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의록을 파워포인트로 한 30페이지 정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를 해설하는 2개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과목을 듣고 나면 학생들이 적어도 한 500여 개의 새로운 개념들을 졸업하기 전까지 전교생이 다 익힐 수 있도록 해서 4개의 트랙을 1학년 1학기 때 하나,
2학기 때 하나, 2학년 1학기 때 하나, 2학기 때 하나. 그러면은 약 한 60개 정도의 주제를 뭔가 하여튼간에 그 이슈 제기를 하고 끝나고 보고서를 쓸 때 이제 저희가 한 매 그 시간당 적어도 한 10개 정도의 웹사이트, 5권의 supplementary reading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 제공을 해줍니다. 또 그리고 그 supplementary reading은 적어도 한 100권씩 학교에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부수적으로 더 리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사실은 제대로만 그게 수행이 되면은 적어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1000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전공 불문하고 전체 학생들의 아주 미니멀한 교양 수준을 좀 높여보자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교수님들은 일주일 분량만 준비하시면 3학점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업을 계속 돌아가셔야죠. 1반 들어갔다 2반 들어갔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은 한 학기에 몇 명을 가르치십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적은 숫자의 학생들밖에 못 만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심지어 20-30명만 가르치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수업을 하면 적어도 500명, 600명의 학생들과 만나게 됩니다. 저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워하세요. 저는 뭐 엄청 논쟁이 심했는데 아니 무슨 대학 교육을 이렇게 만드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한 학기 동안에 하실 내용을 3시간에 다 커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룬다 싶을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잘 그걸 조절하다 보면 적어도 한 20개 정도의 키워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키워드라는 걸 결국은 개념입니다. 또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전문 용어를 잘 이해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의학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left tibia 하면은 이게 어디쯤 있다는 걸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그런 언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3분만 면접하면 내공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과연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 줄 건가? 이건 굉장히 챌린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번. 오늘 총장님 강연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경인사회고등학교 호텔 관계학과 이병원입니다. 좀 우리 대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4, 5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학이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학위장사가 아닐까. 전 대학이 만약에 스카이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졸업장 교육부 임명 그거 안 주고 강의만 들어서 만약에 검정고시처럼 그 통과하는 사람만 졸업장 준다면 과연 우리 대학에 내 강의를 들어오겠냐. 우리 교수님들은 어쩌면은 그 학위장사의 기관에서 기생하는 존재가 아닌가. 아니 내 강의 콘텐츠 하나만으로 갖고 걸었을 때 요즘 무크가 유행하니까 그런 식으로 걸어서 내 강의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졸업장 안 준다면. 그래서 그 생각할 때는 이거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총장님 여쭤보면 나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학위를 안 준다고 했을 때 내 강의 들으러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 우리 교수들이 뭘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한테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어찌 보면은 가르치기보다는 관리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한 7년간은 부총장을 했었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장을 했으니까 한 22년 동안을 대학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아까도 21세기에 40%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수님들 전부 20세기에 다 공부했고 나의 학문 영역을 굳건히 고수하고 계신데 사실은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물론 모든 학문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또 의미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 힘들지만 후학을 키워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나만의 컨텐츠보다는 정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또 잘 섭렵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뭐 차고 넘치게 컨텐츠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좀 골라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많이 내가 경험해보고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 중에서 제 컨텐츠는 하나도 없죠. 물론 나중에 저희가 그 학교에 적용한 것은 저만의 컨텐츠이긴 합니다만은 앞에 모든 내용은 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걸 그냥 다 연결한 거에 불과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얼마든지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만들 때 좋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큐레이션하는 그런 방법이 좀 어떨까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예. 요새 미네르바 대학이 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하고 또 6개월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상황을 알고 또 그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만들고 팀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그 새로운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예술을 즐기게 되잖아요. 그것이 큰 의미의 영화도 들어가지만 소설, 시, 연극, 오페라 모든 것이 다 예술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능력도 저는 20대 초반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이 그냥 일 중심이고 일에 휩싸여 살다가 그냥 죽는 그 인생의 참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의 가치라든가 종교의 어떤 유대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원대 재창학하시는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미네르바 대학 학생들을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판교에 있는 SAP라는 회사에서 만든 SAP의 그 앱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6개월 동안 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비용인 수업 방식이죠. 뭐 비용을 그렇게 들이면 우리도 못할 게 없죠.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 내지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뭐 아이비리그 수준을 요구하고 이 엄청난 미스매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 사회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 국립대학에 계신 분도 있고 사립대학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애당초부터 반값 등록금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대는 사립대학의 꼭 절반입니다. 등록금이. 그래서 굳이 반값 등록금 얘기 있기 전에 이미 반값 등록금이 있었고요. 교육 예산의 80%가 20%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국공립대학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80% 학생들에게 20%의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은 잘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사립대학은 뭔가 굉장히 잘못해서 등록금이 비싼 그래서 마치 장사를 하는 듯하게 자꾸 매도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교육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역량이 전혀 없는데 케이스 스타디만 해가지고서 역량이 빨리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또는 인문학이라든지 기초가 되는 학문은 사실은 외우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아주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개념 형성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야죠. 하지만 균형을 맞춰서 뭔가 현실적인 문제를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이 성공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도 지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 공교육이 만들었다. 이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 그러면 뭐 전부 해외 유학하냐? 아닙니다. 대부분 다 우리 지역의 대학 출신들이고 또 우리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 교육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예술의 영역이 훨씬 더 확대되고 있고 기회가 더 많다고 봅니다. 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는 문화죠. K-팝, 뭐 올림픽 이런데 개 폐회식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결국은 문화라는 것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는 결국 갈 수가 없죠. 물처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거기에 이제 아주 순수 예술도 있고 대중예술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돼서 서로가 영감을 주고 또 창의성이라는 것이 그런 분야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결국은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도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더라. 그러니까 또 예술 문화 분야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잘 우리들이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올림픽에 이번에요 그 개막식부터 폐회식까지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외국인들을 섬기고 또 명절날 만두 같은 거 만들어서 한 80명 초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메인 스타디움 앞에 부스에서 한국 뭐 기독교 전체 연합을 해서 하셨는데 붕어빵을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전도지를 각 나라에 사실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형이나 이런 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 사람들이나 이렇게 각 나라에 그 아랍어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 부스에서 붕어빵을 그냥 만들어주고 전도지를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 전도지를 주는 것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접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교수님들이 지식층에 우리 교수님들이 그 2월 달이니까 시간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좀 마음만 갖추셨다면 그래서 각 나라의 그 언어로 정말 복음을 전파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폐단이 뭐냐면 그냥 전도지를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전도지 나눠주면 그냥 휴지 쪽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패럴림 올림픽에도 또 제가 그 복음 전하고 하라고 갈 건데요. 여러분들 뭐 시간 없으시겠죠? 이제는 개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찬스 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복음 전도를 하셨으면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 때문에 우리 예, 교수님 질문 있으면 딱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게 있으세요?
예, 괜찮아요? 예,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이남식 교수님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